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집단소송 관련 에피소드 올려드리고 반응이 좋으면 제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 전달을 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댓글도 남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사실 그것도 20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의 집단소송이라는 개념이 사실 몇 개 분야밖에 사실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증권 관련 분야라던가 건설 관련해서 뭐 하자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만 집단소송이 행해질 때, 제가 처음 공공임대 아파트 관련 사안을 수원에 있는 호매실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당시 이제 입주민으로부터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공공임대 제도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드신 당시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GH 경기도시공사 사장님도 이제 스스로 사석에서 제가 집합검문파 학회에서 만났을 때 공공임대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신 것처럼, 사실 이 가격을, 그러니까 그 분양가를 결정하는 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10년 공공임대 취지 자체가 뭐 입주민들이 10년 동안 스스로 소득을 모으고 재산을 모아서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5년과는 다르게 건설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주변의 거래 사례대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시세가 막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 전환을 받으면 시세가 대비 뭐 80%, 90%에 받는다고 해도 사실 너무 건설 원가에 비해서는 고가고요. 보통 저희가 그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차를 처음에 체결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부터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도 2억 5천 내외이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 원가에 그게 완전히 마진을 뺀 원가만은 아니라서 2억 5천 정도면 남을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실 분양가 지금 보면 뭐 5억, 6억, 7억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법제도를 보고 또 법의 취지 자체가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이니까 사실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훨씬 더 어렸고 법은 조금 알겠지만 아직도 에너지도 훨씬 많았던 젊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되게 제가 부르르 했고, 착수금 안 줘도 좋으니까 제가 싸워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주시면 한번 끝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노인데요, 사기업보다 공기업이 훨씬 더 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재벌이 훨씬 더 갑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설 부동산 사건 들었고 나머지 집단 소송도 많이 다뤄보면 우리 민간 건설사 중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레미안, 뭐 두산 이런 데들이 있고 LH 같은 이제 발주를 많이 주는 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기관들이 한국에 수많은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그 발주를 한국의 대기업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LH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도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뭐 이런 공기관인 경우에는 결정을 거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갑은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불현듯 제가 그 판에 뛰어들었고, 그게 한국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이 처음 발생했던 2020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젊고 너무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겁없이 달려들었지만, 정말 특히 사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너무 어려운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저희 법 논리로 이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한국의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 주거 공급 정책 자체를 저희가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형식이고,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성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이 있고 관련 사업 주체가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서 소송을 이기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서도 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주거 정책을 저희가 쥐락펴락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지금 소송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그 건 한 단지로 아마 LH에서 받았던 경제적 이익이 8천억, 조 단위가 조금 안 되는 그 단지 하나로 세대수가 많지도 않았음에도 있어서 사실 불현듯 제가 정말 열심히 그때 싸웠고, 밤을 제가 다 새서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판례를 다 검색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소장만 한 64장인가 제가 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제 집단 소송을 처리하는 변호사로서 어려운 점이 이 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싸웠거든요. 근데 결국 그 입주민 쪽에서 분양 전환을 원하시는 그런 세대가 있었고,
저를 상대로 변호사협회에 변호사가 되지 않는 소송을 가지고 된다고 해서 입주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징계를 원한다고 의결을 했고, 그 입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안내문을 저희 직원이 우체통에 이렇게 게시라는 걸 주거침입이라고 해서 형사고소를 했었어요. 경찰이 왔었고, 그날 밤에 사실 제가 이제 다음날까지 소송 설명을 하고 입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저도 밤에 같이 그 우체통에 정말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캡모자 이렇게 설명 안내문 저희가 드리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왜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땐 사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그것도 공공주택특별법의 취지 자체가 서민들에게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득을 남기지? 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되게 불현듯 열심히 싸웠었는데, 네, 그게 변호사고소에 진정을 당하고 징계 의결을 당하고 형사고소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되게 씁쓸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랬던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올해 1월 6일에 발의됐던 일반 집단소송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적 요소가 있고 일반 서민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사건들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증거를 먼저 오픈을 한다거나 대표 당사자 제도라고 해서 소수가 50명 이상이만 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에게도 소송의 결과가 미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법무부인 정필은 기업 쪽에 입장에 서지 않고요. 소송을 계속 진행하며 열심히 싸울 것을 저희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세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의 두 번째 집단소송 에피소드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